앞으로 이 서울대교조는 결국 이뤄나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새로운 개념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부자촌원생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에 나왔던 서울시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지구단위 계획을 손본다는 것인데요. 지금 계속 서울시가 최근에 개발 계획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걸 적어봤는데, 일단 서울 대개조라고 해서 서남권 대개조, 그리고 이제 강북권 대개조, 그러니까 서북권, 동북권 대개조를 말하죠.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영상으로 올렸던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개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다룰 영상은 바로 지구단위 계획, 또 개편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편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의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제가 현장에서 찍어온 영상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현재는 사실 마포구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역을. 그러나 그 이전에는 송동구, 동대문구를 각각 엄청 팠었어요, 몇 개월간.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제 하나의 전자책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성동구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마장동, 사근동, 그리고 왕십리, 행당동, 홍봉동 이런 식으로 성동구의 모든 행정동을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과거 정비구역이었던 곳, 중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이라든지 최근 고시문, 그리고 최신 용역 이런 내용들을 모두 책 한 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송동구 그리고 동대문구 편도 따로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블로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 서울에서 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이 주요 키워드일지 제가 우선 이 보도자료에 키워드를 조금 몇 가지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기존에 경직된 것을 유연화하겠다. 그러니까 유연화가 키워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미래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UAM 스마트 도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래도시 플러스 녹지 생태 도시, 그러니까 여기서는 탄소 중립 이런 말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의 미래를 민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단순화입니다. 단순화. 기존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용적률 체계 같은 게 너무 복잡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단순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힘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서울시가 지금 인센티브 사업을, 그러니까 민간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민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센티브 줘야 되죠. 이 인센티브 직접적으로 사업성과 관련된 것은 바로 용적률입니다. 특히나 이 계속 서울 대개조, 서남권 대개조 다 보시면 결국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민간의 힘이, 민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제 정책적으로 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도자료와 함께 서울특별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관리 운영 기준 및 매뉴얼이 있습니다. 23년 3월이 새 신본이고요. 그래서 이 자료 496페이지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운로드해서 읽어보세요. 일단 제가 주요 키워드를 빨간색으로 좀 표기를 해놨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어땠냐? 지역과 관계없이 지금 제가 최근에 읽어봤던 보도자료를 보면 다 지금까지는 뭔가 다 일률적, 그리고 경직, 지금까지 이런 키워드가 대세였다면 이것을 이 유연화하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보도자료,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보겠다. 그리고 미래도시, 공공성 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 그래서 달리 적용되는 것을 통일하겠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단순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가가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죠.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서울시 단독으로 서울 대개조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민간 사업자,
다 유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간 사업자가 그냥 들어오지 않죠. 민간 사업입니다. 사업. 돈이 돼야 되죠. 돈이 돼야 됩니다. 돈이 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뭐 땅의 용도죠. 땅의 용도, 그리고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이렇게 용적률을 줘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는 결국 계속 공공성 중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공공기업, 뭐 기부 채납이라고도 하죠. 공공성을 강조하는 조건 하에서 이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향후에 보시다시피 주민들이 제한이 있다면 이것도 결국은 제한입니다. 주민들의 제한. 지금 계속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통기획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하죠. 서울시가 정비 예정구역이라든지 정비구역 이렇게 지정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너무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바텀업,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하며 위에서 검토를 해보겠다. 일단 주민들이 제안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이 동의율이 받쳐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주민들의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급하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즉시, 이런 단어 하나에 저는 좀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즉시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서울시는 밀어주겠다, 밀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서울시가하, 그러니까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이 시가하 면적의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일종의 규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지구단위 계획이잖아요. 계획이란 말은 서울시가 그 특정 구역을 어느 정도 계획을 짜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 하면 여기는 뭐 공공보행 통로를 만들어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건물을 낮게 지어라. 이 구역은 뭐 건물을 높게 지어도 된다. 이렇게 다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여기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민간 사업자들이 이 정부가 정해준 이 계획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그 구역이라 하더라도 어떤 구역은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고 어떤 구역은 뭐 공동 개발을 해야 되고 이 필지와 이 필지, 두 개 필지는 반드시 같이 개발을 해야만 승인을 해준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규제 누적,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과거가 아니죠,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그리고 미래도시, 첨단도시, 스마트도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잖아요. 서울시가 그 급변하는 도시 상황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속 탑다운 방식, 이런 계획들은 지금의 이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지구단위 계획을 일종의 서울 대개조, 앞으로 지금 계속 서울시가 서울 대개조를 해야 되는데 일종의 여기서 장애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서울 대개조는 결국 일어나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새로운 개념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금 유현화, 아까 말씀드렸던 유현화, 그리고 인센티브, 혜택을 준다는 거죠. 혜택. 이런 것들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아니라 지구단위 얘기라 하면 일종의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서울시에 얼마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이게 서울시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구역 하나하나가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엄청 많거든요. 특히 이 도심지, 한양도성 도심지 상업지역은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왕십 뉴타운도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 다뤘던 것, 송동구에서 다 다뤘던 것들도 보시면 이 마상도, 그리고 여기 왕십리 강력 중심지, 그리고 행정도시 개발구역, 그리고 여기 다 이렇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시가지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가 중국할 때 좀 다루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청계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뭐 핵지선, 건축 한계선, 그리고 뭐 도차 혼용 토로, 공동 주차 통로, 공공 보행 통로. 이런 식으로 다 상세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서울시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건 동그라미로 돼 있잖아요. 이 구역이요. 이건 동그라미 돼 있으니까 이거 뭐죠? 보행자 전용 도로로 여기는 만들어야 된다. 여기는 차가 다닐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여기 새로 공공 보행 통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자세한 거는 그 개별 구역별로 지구 단위 계획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도 검정 색깔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건물은 여기 보시면 공동개발 지정입니다. 반드시 같이 개발해야만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물만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도 같이 사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개발하고 싶다면 이 두 개 건물을 모두 매수를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물건을 매수할 때 특히 디벨롭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 지침들을 다 보고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겠다. 그래서 민간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서울 대개조에 가속도를 붙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핵심 내용은 이 1번 상한 용적률 대상의 확대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허용 용적률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 방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게 있나요? 바로 미래도시. 미래도시라 하면 결국은 스마트 도시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리고 녹지 생태계, 녹지 생태 도시, 녹지축 같이 관련돼 있죠. 녹지 생태 도시.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지능형 도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부합할 경우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연관된 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항목을 마련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지금 용적률 운영 체계의 단순화. 지금까지는 복잡했는데 이런 거를 통합하고 단순화했다. 인정. 그래서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중공업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이 특정 대상지만 공개공지, 이게 결국은 일반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지라 하더라도 여기다 다 땅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폐율 규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만 건물을 짓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사유지인데 공개공지로 만든다고 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이라든지 일종의 기부 체납이죠. 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할 경우에 이곳에 사업을 추진할 때 상한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더 높여주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중공업 지역에서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확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용적률, 서울시의 그 정책 방향을 보면 용적률을 계속 높여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용적률을 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대상지, 용적률 상향 대상지도 이제 확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지, 그러니까 용적률 그 자체 값도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대상지 자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을 2종으로 종상화 시켜준다든지, 그리고 이 대상지를 높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 그리고 뭐 지능형 건축물, 특별 건축구역 이런 것도 다 지금 상한 용적률 상향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의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결국 사업 자체는 민간이 해야 된다. 이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은 지원하고 민간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이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는 모든 걸 대부분 다 공공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규제를 풀어주고 유연화하고 단순화해서 공공은 지원만 할 뿐이지 결국은 사업의 진행은 민간에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기조임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 정책 방향,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도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녹지 생태 도시라든지 뭐 디자인 혁신,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용적률 상향에 대한 명분, 저는 명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용적률 상향시켜 줄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서울시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명분이 필요하겠죠. 이 사업자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정책 방향에 맞게 더 시설을 마련했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해 주겠다. 너는 우리 정책 방향에 맞는 시설을 도입하지 않았으니까 용적률 상향 안 된다. 보면 지금 대상을 확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만 결국은 차별성, 명분에 따른 차별성, 이것도 같이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필요한 것은 일종의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분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결국은 공개공지를 만들어라. 이게 결국은 공공성과 관련돼 있거든요. 이 공공성,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라죠. 오픈 스페이스. 공개 공지 많이 만들라,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공업 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서만 공개 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공업 지역뿐만 아니라 전 주단위 계획구역으로 확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 상업 지역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 밑에 공개공지라든지 지능형 건축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의 최대 한도 120%까지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86%에 120%면 960%잖아요. 그러니까 960%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지침을 보고 같이 설명해 볼게요. 참고로 이거 잠시 이것도 보고 갈게요. 잠시만. 이 2023년도에 개편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때 개편 배경이 지금 2040이 아니라 2030이죠. 그러니까 이전 서울 플랜입니다. 2030 서울 플랜이라든지 생활권 계획의 상위 계획 실행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상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실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지구단위 계획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규제 중심, 사람들이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면 여기를 혜택 플러스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규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입체가 아닌 또 평면 계획으로 도시 공간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계속 전시서울 시장이 계속 재생에 초점을 맞추었거든요. 이 재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계속 시대 이슈. 당시에는 기후변화, 녹색성장, 2008년도에서 이후로는 저성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방 분권, 지역 균형, 젠트리피케이션, 이러한 시대적 이슈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의 서울의 새로운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도시, 서울 대개조, 미래도시, 녹지 생태도시, 탄소 중립,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9일 이 보도자료가 나왔으니까 조만간에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매뉴얼도 결국은 개정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오픈 스페이스 이런 것도 당시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의 통합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계속 이 유연화, 그리고 삼천,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제 개별성에 맞는, 너무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3차원적 도시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유연한 계획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이 용적률 계획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용적률, 아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모든 것이 지금 이 구역별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 구역은 용적률을 300%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B 구역은 용적률을 7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침이 있고, 아니면 여기 이 땅 필지와 이 땅 필지는 반드시 공동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용도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지침이 나와 있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용적률 완화, 결국은 아니면 강화. 그러니까 기존의 용적률을 다 뽑았던 거죠. 이런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 달성, 주요 정책 이행 등 공공성 확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 정책을 실현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적률을 풀어주느냐 아니면 강하게 묶느냐, 이렇게 제어함으로써
이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용적률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준 용적률이 뭐다, 허용 용적률이 뭐다, 상한 용적률이 뭐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개념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용적률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공공 측면에서는 이 건축물 밀도 관리랑 관련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용적률 1000% 치면 너무 빽빽 밀도가 높은 도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갑갑한 느낌도 주고 지금 이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제 사람이 몰리는 곳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주의 그리고 뭐 도심지 이런 중심지 체계에 따라서 밀도, 용적률을 차별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굳이 1000% 이렇게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가용지도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인구수가 감싸고 있는 지역들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볼 수 있지만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용적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뭐 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이 이렇게 나와 있다. 기존에 뭐 제1종, 제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이렇게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뭐 그대로거나 아니면 종상향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종하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준 용적률이라든지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도시계획조례 제55조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조례 제가 가져와 봤는데 24년 3월 26일이 제일 최근 개정안이고요.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니까 서울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시면 이 뭐 일종 전용 주거지역, 뭐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뭐 일반 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다 용적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여기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이제 아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계획하라. 다만 기준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 제55조 그리고 이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범위 내에서 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을 별도로 계획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적 용적률이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제16항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종상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기준 용적률은 400% 그리고 허용 용적률은 660%고요. 그리고 상한 용적률 800%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준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300% 허용 용적률 400% 그리고 아까 법적 용적률 지금 보시면 준주거 지역의 법적 용적률은 몇인가요? 400%입니다. 400%. 그래서 지금 400%의 2배니까 800%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 80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용적률이라는 것이 이 국토계획 법령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한도를 정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500% 이하로 해라. 준주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시행령에서 또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국토계획 법령에 따른 용적률 범위라고 치면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뭐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200%에서 500% 이대로 해라. 단위 이 법 이내로 해야겠죠.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은 100%에서 300%로 해라.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지역 조례별로 또 용적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행령 또 용적률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100%에서 300% 이내에 있는 250%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조례상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은 4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기준 용적률의 하향 폐지, 허용 용적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